자,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파 통신하고 위성 통신에 관련되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우선 그 기기 시간에는, 무선 통신 기기 시간에는 마이크로파 통신, 위성 통신, 이동 통신의 그 문제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원래 무선 설비 기사 시험지에는 마이크로파 통신하고 위성하고 이동 통신은 기기 쪽에 배치가 되는 게 아니고 무선 통신 시스템 과목으로 출제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마이크로파 통신, 위성, 이동 통신들이 이제 대부분 기기 쪽 과목보다는 더 깊은 내용들이 여기에 문항이 더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마이크로파 통신을 보면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이죠. 마이크로파 통신,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하는 게 14문항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14문항. 그러니까 많은 문항은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그 출제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기억 중에 여러분들 마이크로파 그러면 주파수가 상당히 높아요. 파장이 짧지. 그렇지? 1cm에서 10cm입니다. 마이크로파는. 그래서 파장이 짧고 또 주파수 높고, 그러니까 어떤 빛의 성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빛이라는 것이 3000GHz 이상을 우리 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워낙 주파수 높으니까 파장이 짧으니까 직진성이 강하잖아요. 곧장 가려고 하죠. 그리고 정속성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물체에 부딪히면 또 반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파를 가지고, 이런 빛의 성량의 전파 가지고 이제 멀리 있는 위성한테 정보를 보낼 때 쓰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레이더 통신, 레이더에도 마이크로파 쓰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동 통신에도 이 마이크로파의 주파수가 좀 낮은 쪽에 이런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동 통신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곧장 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파는 우선 안정된 전파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안정된 전파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거리입니다. 중계기 구간 안에서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약 40km마다 이제 중계시키면서 이제 멀리 통신을 하게 되는데, 중계 장치가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거기서는 안정된 전파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도 작고 간섭도 작고 또 잡음도 작고 곧장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게 나타나니까 결론은 나중에 복조하게 되면 SMB가 커지는 좋은 통신이 되는 겁니다. 우선 이런 성향을 볼 수 있지. 그리고 파장이 워낙 짧으니까 1cm부터 10cm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파 되어 쓰면 안테나가 요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가 짧다는 말은 이득이 좋게 옆으로 늙히면서 입체형으로 고이득, 또 고지향성, 지향성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 좋게 고이득, 이런 안테나를 손쉽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파는. 그리고 뭐니 해도 주파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주파수 아니에요? 30GHz까지를 마이크로파라고 하니까 보통 3기가부터 30기가, 근데 그 밑에 1기가부터 이제 같이 보통 이야기해서 마이크로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파수가 굉장히 높으면 파장이 짧아요. 그렇지? 그리고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대역폭을 넓게 쓸 수 있습니다. 10%를 대역폭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수백 메가헤르츠를 대역폭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헤르츠 가지고 1비트 보낸다고 해봐. 그러면 수백 메가헤르츠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비트를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광대역
신호를 보내주는 광대역 통신에 아주 적합한 전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만약에 우리 전화할 때는 한 채널이 보통 음성 주파수가 3.4kHz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4kHz 정도만 있어도 SSB로 만약에 보낸다 그러면 전화 채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따져보세요. 그때는 이게 수십 메가, 수백 메가 대역폭이니까 통신 채널을 굉장히 여러 개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초다중 통신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또 TV 신호가 영상 신호 아니에요? 영상 보내는 게 광대역 신호 보내는 거니까 TV 중계 방송할 때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통신할 때는 초고속 데이터 통신에 쓸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오케이. 그리고 회선 건설이 용이하고, 그렇죠? 지구촌 어디 있든지 간에 파라볼라 안테나하고 송수신 장치가 있으면은 회선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선 건설이 용이하다 이 말은 저렴하다 그 말이죠. 그렇지? 그리고 천재지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태풍이 분다, 지진이 생겼다, 뭐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통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영향이 상당히 작다. 이런 것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전리층도 뚫고 하늘 속으로 지나가 버리니까 하늘 속에 가서 천문 연구라든지 미래 통신용으로도 쓸 수 있는 주파수다. 또 PTP 직접 1대1로 정보를 주는 PTP 통신에 또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단점이 기억이 돼야지. 단점이 뭐냐면 빗방울한테 쩔쩔매는 거죠. 기상 상태의 품질 변동이 상당히 심하다. 기상 상태 품질 변동이 극심하다. 대표적으로 11GHz를 꼽을 수 있죠. 11GHz하고 폭우, 강우, 폭설, 눈비한테 쩔쩔매는 겁니다. 그 빗방울 뚫지 못해서 흡수당한다든지 반사가 돼버리면 목적지로 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 이게 안타까운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는 장애물, 직진성이 강하니까 장애물한테도 막 덤벼들겠지. 뭐 지까지가 죽겠지, 지까지게. 장애물에 아주 큰 장애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애물 없이 전파가 우리 집 옥상 위에 쏘고 와줘야 돼. 그게 바로 중계장치에 의한 직접파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 없는 통신, 이게 가시거리 통신이라고 하는 거지. 장애물 없는 통신이 돼야만 된다 이 말이지. 가시거리 통신이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중계통신이다 그 말이죠. 중계장치에 의해서 가시거리 통신, 장애물 없는 상태에서 중계장치를 쓰면서 이제 멀리 통신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파 통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 아니에요? 중계 방식. 그렇지? 우리 기기 시간에 풀었던 것처럼 중계 방식. 이게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 아니에요? 특징하고 중계 방식하고. 그래서 우리 기기 시간에 좀 공부했었는데 중계 방식 중에 직접 중계가 있지? 마이크로파 전파가 들어오면은 중계소에서 그 전파를 수신해서 그 고주파인데도 그냥 증폭해서 탁 던져버리는 것. 그게 직접 중계 아니에요. 그렇지? 직접 중계. 그러니까 간단하지. 근데 문제는 워낙 고주파는 트랜지스터가 쩔쩔맵니다. 워낙 고주파는 증폭을 못해. 그렇지? 그러니까 LNA 소자로 저잡음 증폭 소자를 잘 구해가지고 증폭을 잘 해줘야 되는데 워낙 주파수가 높아서 증폭을 제대로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 증폭이 어렵다는 이야기지. LNA 소자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렵다.
그러니까 SMB는 가장 안 좋아지겠다 그 말이죠. 정상 증폭을 못하니까. 그 대신 간단하지. 팍 받아가지고 이게 중계기라고 해봐요. 위성도 중계기입니다. 이게 중계기 아니에요? 높은 산꼭대기에 송수신 장치를 설치해서 그 전파를 수신 장치로 수신했다. 그래서 증폭했다. 응? 여기서 F1 주파수로 이제 통신 방송이 되는 전파를 수신했지. 그럼 증폭했어. 팍 던져야지.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요 소스 가지고 방송이 잡히겠지. 그래서 이것을 40km, 50km마다 반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멀리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계 장치를 둬야만 멀리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시거리 통신, 중계 통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궁화위성을 이용해버리면 중계소는 하늘 위에 중계소 하나면 될 거 아니에요. 별도의 중계소는 필요 없지. 그래서 무궁화위성을 이용하면 그 위성 하나가 바로 뭐 전 지역의 중계기가 되는 거니까 뭐 위성이 있는 나라는 위성 이용해버리면 되겠죠. 위성을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중계소를 세워서 뭐 저기 용문산 중계소가 있고 뭐 어디 저 우리 뭐여 수도권 가까운데 뭐 계양산 중계소, 뭐 남산 중계소 있죠. 방송사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계소에서 미약한 전파를 증폭을 하는 겁니다. 중계기는. 그러면 F1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뭐 6GHz라고 해볼까요? 그럼 6기가를 받아가지고 증폭해서 팍 던지면 돼. 그런데 실은요, 던질 때는 요놈과 동일한 주파수로 던져야 정상인데 실은 좀 주파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위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4기가로 위성한테 주면 하향 링크는 12기가로 던지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 중계 통신에서 중계 방식은 이주파 중계를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이주파 중계. 그러니까 F1이면 F2로 좀 낮춰서 던진다 그 말이야. 근데 어떤 중계 장치 이용해서 이렇게 중계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F1으로 보내서 F2로 던집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왕복 루트에서 볼 때는 또 이렇게 F2로 던져서 또 F1으로 이쪽으로 뭐 이렇게 가겠지만은 이건 2주파 중계고 4주파 중계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4주파. 4주파 중계라고 하는 것은 이 왕복 루트에서 F1, F2고 이때는 F3, F4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 제각기 다른 주파수 써가지고 전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회절 아니에요? 전파가 돌아가는 게 회절입니다. 돌아서 이렇게 다른 주파수 쪽에 돌아서 간섭을 주는 회절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서 4주파 중계가 2주파 중계보다는 회절 간섭이 작아요. 그래서 중계할 때는 이렇게 4주파 중계를 많이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계기는 증폭 및 주파수 변환하는 것도 하나 양념으로 써놓으면 되겠지. 주는 요거죠. 증폭. 그래서 요놈은 요거 받아가지고 증폭해서 팍 던질 때는 요걸로 탁 던지면 되겠지. 그렇지만은 정상 증폭이 어렵고 SMB가 안 좋아질 것이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정상 증폭을 해보자 하는 게 뭐냐면 증폭하기 좋은 적절하게 낮은 고주파를 중간 주파수라고 하죠. IF, 중간 주파수. 중간 주파수로 바꿔서 증폭하는 헤테로다인 중계. 헤테로다인 한다는 게 우리가 모든 수신기가 헤테로다인 방식 아니에요? 믹서를 써가지고 다운시켜서 중간 주파수로 만들어서 증폭을 시켜서 나중에 복조하는 헤테로다인 방식의 수신기 아니에요. 모든 수신기는. 마찬가지로 중계도 헤테로다인 중계 방식을 중계소를 운영할 때는 많이 쓰고 있어요. TV 중계
이런 방법들이 헤테로다인 중계. 그러니까 증폭하기 양호한 중간 주파수로 바꿔서 70메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로 중간 주파수 마이크로파의 70메가, 뭐 40메가 쓸 수도 있고 70메가. 그래서 증폭을 시켜서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복잡하겠지. 복잡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믹서가 필요하겠지. 또 발진기도 하나 올라가줘야지. 그래서 40메가, 70메가로 믹서로 다운시켜서 이제 그놈을 증폭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다음에는 다시 원위치해야지. 다시 RF 주파수대로 이제 높여서 또 믹서 써가지고 높여서 그래서 탁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상 증폭은 상당히 양호하다. 왜? IF라는 것은 권고가 돼 있는 일종의 고주파 아니에요? IF도 고주파니까. 그러니까 권고가 돼 있는 주파수입니다. 중간 주파수는. 그러니까 증폭하는 데는 뭐 큰 애로사항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SMB는 이제 복조하게 되면 SMB는 상당히 양호해진다. 그래서 TV 중계 방법이 이걸 많이 쓰고 있으니까 시험 문제도 이걸 많이 내줍니다. 헤테로다인 중계. 할 수 있지. 근데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증폭해서 중계시키는 방법은 완전히 신호파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음성이나 영상 신호를 끄집어냅니다. 기저대역 신호를 끄집어내. 완전히 복조해가지고. 그래서 그 알맹이를 증폭을 시켜주는 복조 중계 혹은 건파 중계, 복조 중계 혹은 베이스밴드 중계. 베이스밴드 신호가 기저대역 신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건파 중계, 복조 중계, 베이스밴드 중계, 또 영상 중계, 보이스 중계 많이 쓰고 있죠. 이 중에 이걸 많이 쓰고 있는 대표 이름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너무너무 복잡하지. 믹서 정도가 아니죠. 이건 완전히 수신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복조기가 있어야 돼. 복조기. 그렇지? 복조기가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는 증폭한 다음에 이제는 다시 원위치 하려면 변조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완전히 수신 송진장치가 고스란히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지 복잡하다. 복잡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신호 증폭은 가장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SMB는 가장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단점이 뭐예요? 굉장히 복잡하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장거리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운영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는 모르더라도 대부분은 너무 복잡하니까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기저대역 신호를 완전히 뽑아내니까, 음성이나 영상을 뽑아내니까 다른 제2의, 제3의, 제4의 어떤 채널을, 어떤 신호를 이제 새로 분기 하나 삽입할 수도 있고 분기할 수도 있지. 그렇지? 중계기 차원에서 완전히 기저대역 신호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채널에 혹은 신호에 채널의 신호에 삽입 및 분기가 가장 용이한 방법이다. 하는 이런 특징도 하나 시험지에 간혹 보입니다. 그러면 채널의 삽입 및 분기가 가장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요거다 할 수 있지. 근데 요놈은 뭐야? 이놈은 IF 차원의 채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IF 신호는 뽑아내서 처리하는 거니까 그때는 IF 제2의 제3의 IF 채널에 어떤 신호를 삽입 분기는 요게 가능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세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성은 이 방법이에요. 위성.
위성은 직접 중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중계소는 이 방법이고. 그래서 이것들은 미약한 신호를 크게 증폭을 시켜주는 겁니다. 능동 중계라고 하는 거지. 이건 에너지를 투자해가지고 신호를 크게 만들어서 이제 던져주는 능동 중계입니다. 그런데 그 난청 지역 있죠. 음영 지역. 전파 소스가 아주 약한 지역에 어떤 금속판, 뭐 안테나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금속판 큰 거 쓰는 거지. 금속판 큰 것. 큰 금속판을 설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45도로 던지면 가장 멀리 가지. 그럼 여기서 또 45도로 탁 반사시키면은 아주 강하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금속판 같은 걸 이용해서 전파를 어느 방향으로 탁 반사시켜 가지고 음영 지역에 전파를 좀 몰아주는 이런 중계 방법을 우리는 무급전 중계라고 합니다. 무급전. 급전 중계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공급한다는 말이고, 무급전은 전력 공급은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수동 중계다 그 말이에요. 무급전 중계. 그렇지? 그러니까 전력 공급은 없다. 전력 공급은 없다. 전력은 불필요하다. 불효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근거리 밖에는 쓸 수가 없다. 그렇지? 그런데 반사판이 면적이 클수록 이쪽에 강한 전파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도도 토탈 반사각이 90도가 되면 45도 들어와서 45도로 던져주면 아주 강한 전파를 몰아줄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중화 방법이에요. 다중화. FDM, TDM, CDM 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FDM, TDM, CDM. 그 중에 FDM과 TDM의 그 차이점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로 이쪽에 시험 문제 나올 소지가 좀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자, 1번 마이크로파 통신 방식의 특성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4번이 틀렸습니다. 전리층 반사파를 쓴다. 전리층 반사파를 쓰는 것은 주파수가 낮은 대역에서 행하는 겁니다. 마이크로파는 전리층도 뚫고 하늘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지. 2번 마이크로웨이브의 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중계장치 없이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약 40-50km마다 중계소를 의한 중계가 됐든 위성 중계가 됐든 중계장치를 둬야만 멀리 통신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3번이 어떤 전파냐 이렇게 물으면 단파죠. 단파는 중계장치 없이 전리층 중에 3층 F층 반사파가 바로 지면의 4,000km 먼 지역에 도약합니다. 꽤 도약거리 아니에요? 그래서 지면에서 또 반사를 해서 3번 반사를 하면은 지구 한 바퀴를 선회할 정도로 아주 무지무지 먼 지역에 전파 소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중계 없이 원거리 통신, 국제방송, 동포방송에는 오히려 단파 대역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3번입니다. 자, 3번이죠. 무급전 중계에서 반사판의 크기가 클수록 손실이 크다. 이건 틀렸지. 반사판의 면적이 클수록 손실이 작아서 이제 강하게 전파를 음영 지역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SMB가 가장 좋아지는 중계 방식은
건파 중계, 복조 중계 아니에요? 가장 복잡하지만은 ACMB는 가장 커진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5번에 마이크로파 중계 회선에서 주파수를 쓰는 주파수 배치 방법은 2주파 중계하고 4주파 중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그 왕복 루트에 다제각기 다른 4개 주파수를 쓰는 4주파 중계는 회절 간섭이 상당히 감소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파 중계보다는 회절 간섭이 더 작아지는 장점을 쓸 수 있다 하는 게 4주파예요. 그래서 5번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에 중간 주파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회선에, 여기 회선이 채널입니다. 채널의 회선의 어떤 신호의 상호 접속 및 분기가 용이한 방법. 어떤 채널의 신호의 어떤 회선의 중간 주파수 차원에서 삽입 및 분기가 용이하다. 이건 헤테로다인 중계죠. 헤테로다인 중계가 바로 중간 주파수가 일치가 되면 제2의 제3의 회선의 중간 주파수를 삽입할 수도 있고 또 일부를 뽑아내서 다른 중계장치한테 또 분리시켜서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7번입니다. 7번. 자, 7번은 계산 문제예요. 이 자유공간의 전파 손실이 나와요. 마이크로파 통신도 자유공간에 중계장치를 주면서 통신하는 과정에 자유공간에 손실 전력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스페이스 로스 하는 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자유공간의 손실 전력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7번에 스페이스 로스, 자유공간의 로스 손실 전력은요, 라무다분의 4파이 D의 제곱하는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공간의 손실 전력은 거리가 멀어지면 제곱배나 커집니다. 거리가 2m 떨어졌다 그러면 2의 제곱. 그렇지? 예를 들어서 거리가 2배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그 지점의 손실 전력은 2배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4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파장이 짧을수록 그것도 곱빼기로 손실이 커져요. 짧을수록. 그 말은 주파수가 높을수록 곱빼기로 손실이 커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바로 자유공간의 전파의 손실 전력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공식이 되는 겁니다.